13. 도망간 사람들은 2달 동안 오지 않았답니다. 그 2달 사이에 캐서린 아시는 뇌막염이라는 병에 걸려 최악의 고비를 맞았지만 결국 잘 이겨내었지요. 하나뿐인 자식을 병구원하는 어머니라도 그보다 더 헌신적이지는 못할 정도로 린턴 씨는 극진히 아시를 돌봤어요. 그는 밤낮으로 아시 옆을 지키며 예민한 신경과 불완전한 정신으로 인한 아시의 온갖 짜증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은 참 훌륭하다. 케네스 선생은 린턴 씨가 죽음에서 건져낸 목숨은 앞으로도 계속 걱정의 원천이 되어 그의 극진한 간호에 보답하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린턴 씨의 건강과 기력은 한 폐인을 살리느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캐서린 아시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린턴 씨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아시 옆에 앉아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아시의 정신도 안정을 찾아 머지않아 예전의 그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었지요. 아시가 처음으로 그 방을 나온 것은 이듬해 3월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린턴 씨는 그날 아침 아시의 베개 위에 황금빛 크로커스를 한 알음 갖다 놓았어요. 야, 크로커스. 전에 우리 집에도 크로커스 있었는데 아주 예쁜 꽃이었지 않습니까? 아시가 잠에서 깨어 그 꽃을 보자 오랫동안 기쁨의 빛을 띄워보지 못했던 아시의 눈이 기쁨에 반짝였어요. 아시는 그 꽃을 열렬히 가슴에 끌어안았지요. 이게 워더링 하이츠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아시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꽃을 보니까 눈을 녹이는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한 햇볕과 거의 다 녹은 눈이 생각나는군요. 여보, 남풍이 불지 않아요? 눈이 거의 다 녹지 않았나요? 이 부근의 눈은 다 녹았다고 린턴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황야 전체에서 잔설이 남은 것은 2군데뿐이요. 하늘은 파랗고 종달새가 지저귀고 시내와 개울에는 넘치도록 가득 물이 흐르고 있어요. 캐서린, 지난 봄 이맘때는 당신을 이 집 지붕 아래로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바랐었어. 지금은 당신이 저 언덕을 1-1마일쯤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소. 저 부드럽고 향기로운 바람을 쐬면 당신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저기에 가는 건 한 번이면 좋게요. 그곳에서 당신은 날 두고 떠날 테고 나는 영원히 저기에 남게 될 거예요. 다음에 봄에 당신은 다시 이 지붕 아래에 내가 있기를 바라며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는 오늘이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린턴 씨는 거지없이 다정한 손길로 부인을 쓰다듬고 더할 나위 없이 정다운 말로 부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나 멍하니 꽃을 바라보는 린턴 부인의 속눈썹에 눈물이 맺히더니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아시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가 그렇게 침울해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 곳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고 거처를 바꾸면 울적함이 가실 거라 생각했지요. 주인님은 저한테 여러 주 동안 비워두었던 거실에 불을 지피고 창가에 볕이 잘 드는 곳에 안락의자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를 데리고 내려왔죠. 아씨는 그곳에서 아늑한 온기를 즐기며 오랫도록 앉아 있었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위의 여러 물건들 덕분에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 주위의 물건들 이래야 낯익은 것들이었지만 지긋지긋한 병실의 감도는 음울함이 연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의 우울함이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저녁이 돼서 아시는 무척 지친 것 같았지만 아무리 타일러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이 준비될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아시가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했지요. 청계를 오르내리는 피로를 들기 위해 우리는 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지금 로우드 씨가 계시는 이 방을 침실로 꾸몄습니다. 아시는 얼마 안 가서 린턴 씨의 팔에 기대어 이 방과 거실 사이를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지요. 그토록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으니 회복되실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시가 살아나셔야만 또 하나의 생명도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린턴 씨의 상속인이 될 아기가 태어나서 린턴 씨도 기뻐하고 그분의 토지가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이사벨라 아가씨가 자기 오빠에게 전가를 보내온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집을 나간 지 6주쯤 지났을 때 히스클리프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짧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결혼했다. 근소하고 냉담한 느낌의 편지였지만 끝에는 오빠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났더라도 자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화해하자는 간청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지금은 취소할 수 없다는 모호한 변명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린턴 씨는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2주쯤 지났을 때 저한테도 편지가 왔는데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부가 쓴 것 치고는 이상했어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살아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죽은 뒤의 유품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이때는 이미 죽었으니까. 엘렌에게 간밤에 워드링 하이츠에 와서 캐서린 언니가 많이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 언니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빠도 내가 쓴 편지에 답장을 하기에는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상심해 있을 것 같았어. 그래도 누구에게는 편지를 써야 했는데 남은 사람은 엘렌 뿐이었어. 에드거 오빠한테 내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이미 내 마음은 스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 있다는 것과 오빠와 캐서린 언니에 대한 따스한 애정으로 가득하다는 것도 전해줘.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고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지만 내가 그러고 싶지 않거나 애정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지는 말아달라고 전해줘. 이제부터는 엘렌에게만 하는 얘기야. 엘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엘렌은 이 집에 살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었어? 이 집 사람들과는 전혀 공통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몹시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은 히스클리프 씨가 인간인가 하는 거야? 인간이라면 미친 거야? 인간이 아니라면 악마야?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엘렌이 알고 있다면 내가 결혼한 상대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엘렌이 나를 만나러 이 집에 올 때 말이야. 그러니까 엘렌, 빠른 시일 안에 꼭 와줘. 편지는 하지 말고 와서 나를 만나야 해. 그때 에드거 오빠가 보내는 것도 가져오고 이제 나의 새 보금자리가 될 거라 여겨지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말해줄게. 외적으로 안락하지 않다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 건 그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거야.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 아쉬울 때를 제외하면 별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게 내 불행의 전부이고 그 외의 것들은 괴상한 꿈에 불과하다면 나는 기뻐서 웃고 춤을 추겠지. 우리가 황야로 향할 때 해가 스르시 크로스 저택 뒤로 저물고 있었으니 6시쯤 되었을 거야. 히스클리프는 30분쯤 머물며 숲이며 정원이며 아마 집까지도 가능한 자세히 둘러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판석으로 포장된 이 집 마당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지. 엘렌의 옛 동료인 조셉이 촛불을 들고 나와 우리를 맞았어. 그의 예의 바른 태도는 과연 그의 명성을 더하기에 충분했지. 먼저 내 얼굴 있는 데까지 촛불을 들어 올리고 심술궂게 흘겨보더니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 돌아서더군. 그러고는 우리가 타고 온 말 두 패를 끌고 마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더니 우리가 고성에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바깥 때문에 자물쇠를 채웠어. 히스클리프는 그에게 할 말이 있어서 거기 남았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왔어. 우중충하고 꾀재재한 굴 같은 그곳은 엘렌이 맡았을 때와 어찌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마 엘렌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화등 옆에 악동 같은 아이 하나가 서 있는데 발다리가 튼튼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어. 그런데 눈빛과 인매가 캐서린 언니와 닮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에드거 오빠의 처조카구나. 그 집에 이제 그 아들이다. 그렇다면 나한테도 조카뻘이 되니까 악수를 하고 그래 뽀뽀를 해줘야지. 처음부터 잘 사귀어 두는 게 좋을 테니까. 나는 다가가서 그 아이의 퉁퉁한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어. 안녕 아가야. 그러자 그 아이는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엇라고 대답하더구나 하더라고. 우리 친구 할래? 하여튼
하고 나는 다시 말을 걸어보았어. 그런데 나의 계속되는 노력에 대한 보답이 어땠는지 알아? 아이는 욕설로 대답하더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스로틀러를 불어 물게 하겠다고 위협했지. 야, 스로틀러 이봐. 그 못된 꼬마 녀석은 구석에 누워있는 잡종 불도그를 작은 소리로 부르더니 이래도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나한테 위압적으로 물었지. 나는 목숨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녀석이 하라는 대로 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히스클리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조셉은 내가 마국간까지 가서 지방까지 수행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나를 노려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니 콧등에 주름을 잡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잘났군 잘났어. 기독교인이 그런 말투를 들어봤겠소? 가식적이고 점잠 빼는 저 말투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소? 나와 함께 집안에 들어가 달라는 말이에요. 나는 거의 귀가 먹었나 싶어 크게 외쳤는데 속으로는 거의 무례함에 몹시 기분이 상했지. 안 돼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어. 그러면서 뾰족한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내 옷과 얼굴을 훑어보며 옷은 아주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그가 바라는 만큼 슬퍼 보였을 거야. 훑어보며 몹시 경멸하는 표정을 짓더군. 나는 마당을 돌아 작은 쪽문을 지나 또 다른 문으로 가서 예의 바른 하인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며 과감히 문을 두드렸어. 조마조마해 하며 서 있는데 키가 크고 야윈 사내가 문을 열어주더군. 내크치프도 하지 않은 데다 굉장히 단정치 못한 차림이었어. 얼굴은 어깨까지 늘어진 덥수룩한 머리칼에 가려 있었지. 그런데 이 사내의 눈도 캐서린 언니의 눈과 어딘지 닮았더군. 언니의 눈에서 아름다움을 제거한 그런 눈이었어. 무슨 일이요? 당신은 누구요?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어. 결혼하기 전의 제 이름은 이사벨라 린턴이었어요. 전에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히스클리프 씨와 결혼해서 그가 저를 이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당신께 허락을 받았겠죠? 그럼 그가 돌아온 거요? 그 은자 같은 사내는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며 물었어. 예, 우린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저를 부엌 문간에 세워두고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댁의 아드님이 파수꾼 노릇을 하며 불도그를 동원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그 악마 같은 놈이 약속을 지켰다니 잘됐군. 앞으로 내가 살 집을 주인이기도 한 이 사내는 이렇게 으르렁대며 히스클리프를 찾아보려는 듯 내 뒤의 어둠 속을 살폈어. 그러고는 혼자말로 실컷 욕짓거리를 하며 그 악마가 자기를 속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험한 소리를 하더군. 나는 두 번째 문을 두드렸던 걸 후회하며 그 남자가 악담을 끝내기도 전에 슬쩍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 남자가 내게 들어오라고 하고는 문을 다시 걸어버리지 뭐야. 안에는 끔찍한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널찍한 방을 비추는 불빛은 그 난로불 뿐이었어. 바닥은 균일하게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한때는 반짝반짝해서 내가 어릴 적에 늘 내 눈길을 사로잡곤 하던 백납 접시도 변색되고 먼지가 앉아서 거무칙칙했어. 한이를 불러서 내가 거처할 방까지 안내를 받아도 되냐고 물었지만 은시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는 내가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제 방을 이리저리 걸었는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사람을 싫어하는 분위기여서 다시 말을 걸기가 꺼려졌어. 엘렌,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집 난로가에 앉아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한 외로움을 느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 편안한 집이 여기서 4마일 거리에 있지만 마치 그 사이를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건너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말할 수 없이 울적해졌어. 나는 이제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 하고 자문해 보았어. 에드거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도 말하지 마. 온갖 슬픔 중에서도 가장 슬펐던 건 히스클리프와 맞서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었어. 내가 기꺼이 워드링 하이츠에서 살기로 한 것도 그렇게 보면 히스클리프와 둘이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였지. 그러나 그는 이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간섭은 아예 염려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렇게 앉아서 서글픈 생각에 잠겨 있었어.
시계가 8시를 치고 9시를 쳤지만 은시호 씨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간간히 신음을 하거나 쓰라린 탄식을 했어. 나는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지 않나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중간중간 미칠 듯한 회한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마침내 자제하지 못하고 한숨과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 규칙적인 걸음으로 걷던 은시호 씨가 맞은편에서 걸음을 멈추고 새삼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큰 소리로 한탄했다는 걸 알았지. 그가 내게 다시 관심을 보인 틈을 타서 소리쳤어.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요.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하녀는 어디 있죠? 하녀가 내게 오지 않을 거라면 하녀가 있는 곳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 집에 하녀는 없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오. 그가 대답했어. 그럼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흐느꼈어. 피로와 비참함에 짓눌려서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던 거야. 조셉이 히스클리프의 방으로 안내해 줄 거요. 그 문을 열어보시오. 거기에 있을 거요. 시키는 대로 하려는데 그가 돌연 나를 붙잡더니 아주 기묘한 어조로 말했어.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거시오. 잊지 말고. 아니 왜요 은쇼씨? 나는 히스클리프와 단 둘이서 방문을 닫아 걸고 있어야 한다는 게 싫었거든. 이걸 보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끼에서 이상한 모양의 권총을 꺼냈어. 그 권총의 총신에는 용수철이 장착되어 튀어나오게 고안된 쌍날 칼이 붙어 있었지. 자포자기한 사내에게 이건 대단히 매혹적인 물건이요. 안 그렇소? 나는 매일 밤 이걸 갖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놈의 방문을 열어보지 않을 수 없다오.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놈은 끝장이지. 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고도 여전히 이걸 갖고 그 방문까지 가본단 말이요. 그놈을 죽이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도 악기의 충동질을 못 이기고 그런단 말씀이지.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악기와 싸워보시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나서도 그놈을 구하진 못할 거요. 그 무기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문득 흉측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나한테 이런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나는 그것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칼날을 만져보았어. 그는 순간 내 얼굴에 스친 표정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 무수하기는 그냥 갖고 싶은 표정이었으니 그는 권총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는지 권총을 낚아채어 칼을 접고는 조끼 속에 다시 숨겨 넣더군. 그놈에게 말해도 상관없어. 그놈에게 주의를 시키고 당신도 감사하시오.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는 알고 있을 줄 아오. 그놈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놀라지 않는군 하고 그가 말했어. 도대체 히스클리프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토록 증오하시는 거죠? 그럴 바에는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하고 내가 물었지. 안 돼! 하고 은쇼 씨는 고함을 질렀어. 만약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녀석은 죽은 목숨이야. 당신이 그놈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다면 당신이 그놈을 죽인 셈이 되는 거지. 나보고 되찾을 기회도 없이 모조리 잃어버리라고? 헤어튼을 거지로 만들라고? 천만의 말씀. 나는 되찾고야 말 거야. 그놈의 돈까지 내 걸로 만들겠어. 그리고 그놈의 피도 그놈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그놈이 가면 지옥도 10배는 더 암울해질 거야. 노름을 해서 다 잃어버리는가 봐. 엘렌이 나한테 옛 주인의 버릇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지. 그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어젯밤에 그랬어. 그 옆에 있으려니 무서워서 몸이 떨렸어. 차라리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조셉과 함께 있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가 다시 침울하게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자 나는 빗장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지. 조셉은 화덕 위에 몸을 구부리고 거기 걸려있는 큼직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 옆에 놓인 긴 의자에는 오트밀이 담긴 나무 그릇이 놓여 있었어. 냄비 안의 내용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오트밀을 집으려고 몸을 돌렸어. 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가 보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시장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나는 죽은 내가 쏘겠어요 하고 재빨리 소리치며 오트밀 그릇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모자와 승마복을 벗기 시작했어. 은쇼 씨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여기서 귀부인 행세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일 테니. 맙소사. 조셉은 앉아서 줄무늬 양말을 무릎에서 발목까지 쓰다듬으며 두털거리더군.
두 주인 섬기는데 겨우 이력이 날만 하니까 또 명령하는 분이 나오시는구먼. 안주인까지 모셔야 할 판이니 이게 이제 내 뺄 때가 되었나 보군. 오랫동안 살던 이 집을 떠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구먼. 나는 거의 이런 탄식에도 아랑곳 않고 부산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 이런 일이 즐거운 놀이에 지나지 않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었지만 그런 기억은 얼른 떨쳐내야 했지. 행복했던 지난해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환영이 떠오르려고 할 때마다 죽을 젓는 나무 주걱을 더욱 빨리 움직였고 한 줌씩 오토미를 넣는 속도도 빨라졌어. 조셉은 내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미는 모양이었어. 저것 좀 보게 하고 그가 외쳤어. 헤어튼 도련님, 오늘 저녁에는 죽을 못 먹게 생겼어. 이건 죽이 아니라 숫째 내 주먹만한 덩어리라니까. 아니 저것 좀 보게. 그릇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아주 통째로 집어넣지 그러시오. 이제 윗꺼풀만 걷어내면 다 된 것 같은데 쿵덕쿵덕 요란하기도 하지. 그러고도 냄비 밑바닥이 빠지지 않으니 다행이구먼. 그릇에 담고 보니 정말 덩어리가 많이 져서 별로 먹음직스럽지 않았지. 그래도 여하튼 내 그릇은 나왔어. 소젖을 짜는 데서 1갤런들이 주전자에 우유도 담아갖고 왔더군. 그런데 헤어턴이 그 주전자에 넙지간 입을 대고는 마구 흘리며 우유를 마시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난 그렇게 더럽게 마시면 내가 마실 수 없으니 잔에 따라서 마시라고 타일렀어. 그러자 그 빈정대기 좋아하는 영감은 내가 까다롭게 군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는 그 아이는 어느 모노보나 댁 못지않게 잘났고 댁 못지않게 건강하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 할 수 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군. 그러는 동안에도 그 악동 녀석은 주전자에 침을 흘러 넣으며 계속 우유를 마셨고 반항하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더군. 난 다른 곳에서 먹겠어요. 이 집에 객실은 없나요? 하고 내가 말했어. 객실? 조셉은 조롱하듯 그 말을 되풀이했어. 객실? 이 집에 객실은 없수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싫으면 주인으로는 방이 있고 주인으로는 싫으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그럼 위층으로 가겠어요. 방을 안내해줘요. 나는 쟁반에 내 죽그릇을 올려놓고 직접 가서 우유를 좀 더 가져왔어. 조셉은 몹시 두틀대며 일어나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지. 우리가 올라간 곳은 지붕 바로 밑층이었어. 조셉은 이따금 방문을 열어 방 안을 살펴보더군. 여기 방이 있구먼. 그는 드디어 돌적이를 단 덜컹거리는 판자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어. 죽을 먹기에는 충분한 방이지. 구석에 보리 포대가 놓여있긴 하지만 이만하면 꽤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좋은 비단옷이 더러워질까봐 염려가 되거든 손수건을 깔고 앉으시던가. 그 방은 일종의 창고였어. 엿기름과 곡식 냄새가 코를 찔렀지. 갖가지 곡류 포대들이 벽을 둘러가며 쌓여 있어서 가운데는 널찍한 공간이 있었어. 아니 이봐요. 나는 화가 나서 그를 쳐다보며 외쳤어. 여기서 잘 수는 없잖아요. 내 침실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침실이라. 그는 놀라듯 내 말을 따라했어. 여기 있는 침실이라고는 저것뿐인데 저건 내 침실이지. 그가 두 번째로 가리킨 다락방은 앞서 보았던 다락방보다 벽에 빈 공간이 많았고 한쪽에는 큼직하고 낮은 데다가 커튼도 없는 침대가 쪽빛 이불에 덮여 있었지. 댁의 침실을 내가 봐서 뭐해요? 하고 내가 쏘아붙였어. 히스클리프 씨가 지붕 밑방에서 하숙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 히스클리프 씨의 침실로 가는 거였어? 그는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외치더군. 진즉에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러셨소. 그랬다면 이런 헛수고를 하기 전에 그 방은 안내할 수 없다고 알려졌을 텐데. 그는 항상 방을 잠가 놓아서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걸. 참 대단한 집이군요. 나는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내 운명을 이 집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한 날이 세상의 모든 광기가 한때 합쳐져서 응축된 광기의 정수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 같군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은 그게 아니죠. 다른 방이 있을 테니 제발 빨리 어디든 쉴만한 곳으로 안내해줘요.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도 그는 고집스레 나무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더니 어느 방 앞에 멈춰 서더군.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나 가구가 훌륭한 것으로 보아 그 방이 제일 좋은 방인 것 같았어.
거기에는 양탄자가 그것도 좋은 것이 깔려 있었지만 먼지 때문에 무늬는 보이지 않았어. 벽난로에는 오려낸 종이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갈기갈기 찢겨져 있더라고. 꽤 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진홍빛 커튼이 풍성하게 드리워진 멋진 현대식 참나무 침대도 있었어. 그런데 커튼을 험하게도 사용했더군. 장식용으로 달린 짧은 휘장은 잡아뜯긴 듯 커튼 고리에서 떨어져 늘어져 있었고, 고리들이 걸려있는 쇠막대도 한쪽이 활처럼 휘어져서 천이 바닥에 질질 끌렸어. 의자도 모두 파손되어 있었는데 심하게 부수진 것도 여럿 있었지. 그리고 벽의 판자도 군데군데 깊이 패어서 보기가 흉했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안내자가 말하더군. 여긴 주인방이요. 내 저녁 식사는 식어버려서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고 인내심은 극에 달했어. 나는 당장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쉬게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 젠장,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원. 그 종교적인 노인은 말하기 시작했어. 주여 은총을 내리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요? 대 먹지 못하게 귀찮게만 하는 인간 같으니. 헤어튼의 작은 방을 빼고는 다 본 거요. 이 집에는 잘 수 있는 방이 없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는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계단 꼭대기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조셉은 소리쳤어. 잘했군 잘했어. 수위 느르니 깨진 사기 그릇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야단 법석이 날 거요. 어디 한번 두고 보라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바보 같으니.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음식을 내동댕이 치다니. 이런 인간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쫄쫄 굶겨야 해. 덱의 그런 성질머리는 틀림없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요. 히스클리프가 그런 짓을 참을 것 같소? 덱이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걸 그가 봐야 하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먼. 그는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촛불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뒤에 잠시 생각해 보니 자존심과 분노를 억누르고 내가 엎질러 놓은 것은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마침 뜻밖에도 이 스로틀러 녀석이 와서 도와주었어. 가만 보니 녀석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스컬크의 새끼더라고. 그때 데리고 왔거든 이들. 녀석이 새끼였을 때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힌들리에게 선물해서 이 집에 오게 되었던 거야. 녀석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인사라도 하는 듯 제 코를 내 코에 비벼대고는 허겁지겁 죽을 핥아먹기 시작했어. 그동안 나는 계단을 더듬어가며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주워 모으고 내 손수건으로 난간에 흰 우유를 닦았지. 치우는 일이 끝나자마자 은쇼 씨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 나를 도와준 스로틀러는 꼬리를 사리며 벽에 몸을 착 붙였고 나도 제일 가까운 문간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몸을 숨겼어. 계단을 허둥지둥 달려 내려가는 소리와 길고 애처롭게 짖는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개는 주인의 눈을 피하는 데 실패한 것 같았어. 난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 그는 나를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곧바로 조셉이 헤어튼을 재우려고 데리고 올라왔어. 내가 주인을 피해 들어간 곳은 헤어튼의 방이었는데 조셉은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어. 이제 댁의 성에 찰 공간이 생겼구먼. 거실이 비었으니 댁 혼자서 몽땅 차지하구려. 있어봐야 댁같이 대먹지 못한 인간을 따라다니는 악마밖에는 없을 거요. 나는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실로 내려갔어. 난로가에 있는 의자에 몸을 던지기가 무섭게 꾸벅거리며 잠이 들었지.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지만 곧 깨어나야 했어. 히스클리프가 나를 깨웠거든. 그는 그때 막 들어와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물었지. 나는 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기 앉아있는 건 우리 방 열쇠가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지. 우리라는 말이 그를 굉장히 화나게 했어. 그는 그 방은 우리 방이 아닐 뿐 아니라 절대 내 방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어.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그의 평소 행동을 설명하진 않겠어. 그는 내 미움을 사리고 교묘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거든. 때론 너무 어이없어서 무서움은 뒷전이 되곤 해. 하지만 호랑이나 독사의 무서움도
그가 내게 일으키는 공포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그는 캐서린 언니에게 병이 났고 그게 오빠 때문이라고 했어. 그리고 오빠를 손에 넣을 때까지 대신 나를 괴롭히겠다고 이를 갈았어. 난 그를 증오해. 그래서 비참해. 정말 어리석었어. 이런 이야기는 집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줘. 엘렌이 와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겠어. 날 실망시키지 마. 이사벨라. 14. 저는 이 서신을 꼼꼼히 읽은 후에 곧바로 주일어른한테 가서 이사벨라 아가씨가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했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에는 린턴 부인의 병환을 걱정하고 린턴 씨를 무척 보고 싶어하며 용서의 표시로 저를 통해 되도록 빨리 소식을 전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알렸죠. 용서라고? 내가 그 애를 용서할 건 없어. 엘렌만 좋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위드링 하이츠에 다녀와. 그리고 나는 화난 게 아니라 동생을 잃은 게 안타까운 거야. 특히 그 애가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으니 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 애를 만나러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어. 만약 그 애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자기와 결혼한 그 악한을 설득해서 이 고장을 떠나라고 해. 그럼 아가씨에게 짤막한 편지라도 안 쓰시겠어요? 저는 애원하듯 물었어요. 안 쓰겠어. 부질없는 짓일 테니. 그 작자가 우리 집에 서신을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집에 서신을 보내지 않은 게 좋아. 그러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에드그 서방님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몹시 낙담했어요.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내내 저는 어떻게 하면 서방님의 말씀을 좀 더 다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사벨라 아가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서방님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아가씨는 오전부터 제가 오는지 내다보고 있었던가 봐요. 정원 사이길을 걸어가는데 아가씨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여 아른 체를 했지만 아가씨는 마치 감시라도 당하는 듯 뒤로 물러서더군요. 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지요. 전에는 쾌적하고 활기있던 집이 그렇게 스산하고 음침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아가씨였다면 적어도 벽난로의 재를 쓸어내고 탁자의 먼지를 닦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주위의 방치하는 분위기에 젖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고운 얼굴은 파리하고 생기가 없었으며 머리칼도 컬이 다 풀린 채 몇 가닥은 축 늘어지고 몇 가닥은 아무렇게나 휘감기어 있었지요. 옷은 그 전날 저녁에 입은 뒤에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힌들리 서방님은 집에 없는 듯 보이지 않았고 히스클리프 씨는 탁자 앞에 앉아서 수염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친근하게 안부를 묻고 의자를 내밀더군요. 그 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은 그 사람뿐인 것 같았어요. 그는 얼굴이 여느 때보다 좋아 보이더군요. 상황이 그들의 입장을 어찌나 바꾸어 놓았는지 낯선 사람이 보았다면 그는 지쳐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양 있게 자란 사람이고 그의 부인은 굉장히 단정치 못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반갑게 달려나와 나를 맞으며 기다리는 편지를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아가씨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모자를 놓으러 선반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곳까지 따라와 갖고 온 것을 어서 내놓으라고 속삭였어요. 히스클리프는 아가씨가 그렇게 행동하는 뜻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이사벨라에게 전할 게 있으면 줘, 넬리. 물론 있겠지. 숨길 필요는 없어.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으니까. 없는걸요? 저는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집 서방님께서는 현재로서는 당신의 편지나 방문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가씨께 안부를 전하라고 하시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가씨가 속상하게 한 일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신 집안과 이 집안 사이에 왕래를 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앞으로는 왕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가볍게 떨며 다시 창가 자리로 가서 앉더군요. 그녀의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벽난로 노변 돌에 서서 캐서린 아씨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씨의 병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꼬치꼬치해 물으며 병의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사실을 들으려 했죠. 저는 그 모든 일이 아씨 자신의 탓이라고 나무라며 정말 아씨는 그런 말을 들을 만했답니다. 린턴 씨의 말대로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린턴 부인은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중이세요. 제가 말했어요.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목숨은 건지셨어요. 아씨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 이 말을 아주 떠나는 게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미련이 남지 않으실까요? 지금의 캐서린 린턴 부인은 마치 저 젊은 부인과 내가 다른 것만큼이나 옛날에 당신이 친하게 지내던 캐서린 은쇼 아가씨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외모도 많이 변했고 성격은 더더욱 많이 변했죠. 어쩔 수 없이 아씨의 옆자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집 서방님은 이제부터는 아씨에 대한 옛 추억과 인정과 의무감만으로 애정을 유지해 나가실 거예요. 물론 그럴 거야. 히스클리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하더군요. 그래, 당신 주인은 인정과 의무감에만 의존할 테지. 하지만 내가 캐서린을 그의 의무감과 인정에 맡겨둘 것 같아? 캐서린에 대한 내 감정과 그의 감정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캐서린을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난 그녀를 꼭 만날 거야. 어디 한번 말해봐. 히스클리프 씨, 그러면 안 돼요. 아씨를 만나도록 내가 도울 수는 없어요. 당신과 우리 집 서방님이 다시 마주치는 날엔 우리 집 아씨는 아주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넬리가 도와준다면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가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만일 에드거 린턴 때문에 캐서린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고통스러워질 위험이 있다면 설령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정당화될 수 있겠군. 에드거를 잃을 경우 캐서린이 크게 상심할지 아닐지를 정직하게 말해줘. 나는 캐서린이 크게 상심할까봐 두려워서 일을 못 벌이는 것뿐이야. 바로 여기에 우리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가 내 입장이고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그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나는 그에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어도 좋아. 난 캐서린이 바란다면 그와 못 만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캐서린의 관심이 끝나는 순간 난 그의 심장을 찢어 발겨서 그 피를 들이마시고 말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의 머리칼 한 오락이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씩 말라 죽는 편이 낫겠지. 이런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넬리가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씨가 당신을 그 이전 지금 아씨에게 당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아씨를 불화와 고통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어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을 송두리째 망쳐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녀가 날 거의 잊었다고 생각해? 오, 넬리,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이 잘 알잖아? 캐서린 린턴을 한번 생각한다면 내 생각은 1000번을 한다는 걸 넬리도 나만큼 잘 알고 있잖아. 내 평생 가장 비참했던 시기엔 캐서린에게 잊힌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작년 여름에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도 줄곧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캐서린 자신이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는 한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린턴과 힘들리도 상관없어지고 내 모든 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나의 앞날은 단 2단어, 죽음과 지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그녀를 잃는다면 내 삶은 지옥이 되고 말 테지. 한때 난 어리석게도 캐서린이 나보다 에드거 린턴의 애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설령 그가 그 빈약한 몸으로 온 힘을 다해 80년 동안 사랑한데도 내가 단 하루 동안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걸. 캐서린은 나만큼이나 마음이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 바닷물을 여물통에 모두 담을 수 없듯이 에드거는 그녀의 애정을 모두 담을 만한 그릇이 못돼. 채, 그 녀석은 캐서린에게 그녀의 개나 말보다 더 소중할 것도 없는 존재야. 녀석에겐 나처럼 사랑받을 만한 게 없다고. 사랑할 게 없는데 캐서린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겠어? 캐서린 언니와 에드거 오빠는 어느 부분 못지않게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으며 외쳤어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 오빠를 얕보는데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겠어요. 당신 오빠는 당신을 퍽도 사랑하지 안 그래? 히스클리프는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떠도는 당신에게 놀랄 만큼 재빨리 등을 돌렸잖아. 오빠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기는 한 모양이군. 편지를 보냈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했었죠. 당신도 봤잖아요. 그 뒤로는 안 했어? 안 했어요. 혼인한 뒤로 아가씨는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나빠지셨어요. 그렇게 된 데는 분명 누군가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제가 말했어요. 나는 오히려 이사벨라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데
히스플리프가 말했어요. 아주 단정치 못한 여자가 돼버렸거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넌더리를 내니 유별나게 빠른 셈이지. 믿기지 않겠지만 결혼한 다음 날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질질 짜더라니까. 그래도 이 집에는 너무 깔끔치 않은 편이 더 어울릴지 모르지. 하지만 밖으로 나돌아다녀서 내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겠어. 우리 아가씨는 보살핌과 시중을 받는데 익숙한 분이란 걸 헤아리 있었으면 해요. 모두가 언제라도 시중을 들어주는 외동딸처럼 자란 분이란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를 두어서 주변을 말끔히 유지하도록 하고 살갑게 대해주셔야 해요. 당신이 에드거 스방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아가씨의 강렬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과 이런 황량한 곳에서 살기 위해 그렇게 우아하고 평안한 집과 가족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집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었어. 그가 대답했어요. 나를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상상하고는 내가 기사처럼 헌신적으로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리라고 기대한 거야. 나는 이사벨라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어. 그렇게도 끈질기게 내 인격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마침내 나를 알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에 내 비위를 거스르던 바보 같은 웃음이나 찡그린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사벨라와 그녀의 애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어도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분별함도 이제는 보이지 않거든. 실로 엄청난 노력 끝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었어. 한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에게 그걸 깨우쳐 줄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아침에는 마치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굉장히 놀라며 자기가 나를 정오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하더군. 그건 확실히 헤라클레스의 노력에 필적하는 거야. 만약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감사할 만해. 당신 말을 믿어도 될까, 이사벨라? 정말 날 미워하는 거지? 내가 한나절만 내버려두면 한숨을 쉬며 다시 나한테 알랑거리며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사벨라는 넬리 앞에서 내가 아주 다정한 척을 해주었으면 할 거야. 진실을 폭로하면 허영심을 다칠 테니까. 하지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누가 알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점에 대해서 그녀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 난 단 한 번도 거짓으로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으니까 날 비난할 수는 없을걸. 스러스 크로스 저택에서 나와서 내가 맨 처음 해보인 행동은 이사벨라의 조그만 개의 목을 매단 거였어. 아, 그때 그 일이네. 그리고 이사벨라가 개를 풀어주라고 애원했을 때 내가 한 첫마디는 한 사람만 빼고 이 집 사람들의 목을 모조리 매다는 게 내 소원이라고 말했지. 이사벨라는 그 예외인 한 사람을 자기라고 여겼던 모양이야. 잔인한 행동을 해도 이사벨라는 싫어하지 않았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만 다치지 않는다면 천성적으로 잔인한 짓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저렇게 한심스럽고 노예 같은 비굴한 계집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게 정말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지 않아? 참, 넬리, 이 사람처럼 비열한 사람은 내 평생 처음이라고 당신 주인한테 전해. 심지어 린턴 가문의 이름에도 수치스러울 정도야. 때론 순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이사벨라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실험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곤 하는데 그러면 또 여전히 창피스럽게 알랑거리며 매달린다니까. 그러나 오빠로서 그리고 치안 판사로서 걱정할 일은 없다고 전해. 나는 법의 테두리를 엄밀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사벨라에게 이혼을 청구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어. 게다가 누가 우리를 떼어놓는다 해도 이사벨라는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사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지.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이보다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귀찮은 점이 더 크니까. 히스클리프 씨, 미친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당신 부인은 분명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참아왔던 거지요. 그러나 당신이 나가도 좋다고 한 이상 틀림없이 이 집을 나가실걸요. 아가씨, 자발적으로 저 사람 곁에 남아있을 만큼 홀리신 건 아니겠죠? 제가 말했어요. 주의해야 해, 엘렌. 이사벨라 아가씨는 경노한 듯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어요. 그 눈빛으로 보아 혐오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노력이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저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곧이 들어서는 안 돼. 저희는 거짓말쟁이 악마의 괴물이야. 인간이 아니라고.
언젠간 나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나가려고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차마 다시 시도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엘렌, 하나만 부탁할게. 언니나 오빠에게 저희의 파렴치한 수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저희의 속셈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에드그 오빠를 화나게 해서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저희는 오빠를 제멋대로 주무를 속셈으로 나와 결혼했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걸. 그 전에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내가 바라는 건 오직 저희가 악마 같은 타산을 버리고 날 죽여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내가 죽거나 저희가 죽는 걸 보는 거야. 자, 이만하면 됐지? 히스클리프가 말했어요. 넬리, 당신이 법정에 불려간다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거야. 그리고 저 얼굴을 잘 봐두라고. 이젠 제법 나와 제법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 이사벨라. 이제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할 입장이니까 아무리 그 의무가 지긋지긋하더라도 내 감독 아래 두어야겠어. 위층으로 올라가. 엘렌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그쪽이 아니야 위층이라니까? 아니,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이라고. 그는 이사벨라를 잡아 방에서 밀어넣고는 이렇게 투틀대며 돌아오더군요. 내 사진엔 연민이란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벌레가 꿈틀대면 꿈틀댈수록 나는 더욱 진문계에서 창자가 터져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야. 마치 이가 돋아날 때처럼 아프면 아플수록 더 세게 물어서 지리기고 싶은 거야. 연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연민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서둘러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그건 내려놔. 그는 제가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는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직 가서는 안 돼. 자, 이리 와, 넬리. 캐서린을 만나려는 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설득하지 못하면 윽박을 질러서라도 넬리의 도움을 얻어내야 해. 더 지체할 수는 없어. 내 분명히 약속하는데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어. 소란을 피우거나 린턴 씨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캐서린의 병세가 어떻고 왜 병이 났는지 그녀한테서 직접 듣고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야. 어젯밤엔 그 집 정원에서 6시간 동안 있었고 오늘 밤에도 갈 거야. 매일 가서 있네 이제. 아, 그래가 밤에 없어졌구나. 이제부터 매일 밤 그곳에 가려고 해. 집안에 들어갈 기회를 잡을 때까지 매일 갈 거라고. 만일 에드거를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녀석을 때려 눕히고 내가 머무르는 동안 잠자코 있도록 흠씬 패줄 거고 하인들이 덤빈다면 이 권총으로 위협할 거야. 하지만 하인들이나 에드거와 충돌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넬리라면 아주 쉽게 그 일을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가서 신호를 보내면 캐서린이 혼자 있게 되는 즉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를 들여보내주고 내가 떠날 때까지 망을 봐주는 거지. 분란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양심에 끓일 것도 없잖아. 저는 제가 시중을 들고 있는 집에서 배신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저항했어요. 게다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린턴 부인의 평생을 깨트리는 것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죠. 지극히 평범한 일로도 아씨는 애처로울 만큼 놀라시는걸요? 제가 말했어요. 아씨는 신경이 아주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쑥 찾아가면 정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아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방님께 당신의 계획을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부당한 침입으로부터 집과 집안 사람을 다 지키기 위한 방도를 취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당신을 붙잡아둘 방도를 취하겠어. 히스클리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어. 캐서린이 나를 만나게 되면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은 어리석은 주장이야. 수작이야. 나 역시 캐서린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당신이 미리 캐서린에게 내가 가도 좋은지 물어보라는 거야. 캐서린도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고 그녀에게 내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 집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캐서린은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겠어? 캐서린은 하인들 모두를 남편의 첩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캐서린은 필시 당신네들 틈에서 지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거야. 무엇보다 말을 안 한다니 그녀의 기분을 알만해. 캐서린이 자주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 보인다고 당신도 말했잖아. 그게 그녀가 평정을 찾은 증거란 말이야? 그녀의 마음이 불안전한 상태라고 했지. 그건 극심한 고립 속에 있는데 대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단 말이야?
게다가 활기 없고 비열한 인간이 의무감과 인정만으로 그녀를 간호하고 있다니. 연민과 자비심으로 말이지. 마지못해 하는 그 어설픈 간호로 캐서린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분에 참나무를 심어놓고 무성해지기를 바라는 거나 매한가지지. 자, 당장 결정 짓자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내가 그 집에 가서 린턴과 그의 하인들을 쓰러뜨리고 캐서린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자, 결정하라고. 끝내 고약실에 고집을 부르겠다면 1분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어. 로구듯이 저는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50번은 좋게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우격다짐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동의했답니다. 그의 편지를 아시에게 전하고 아시가 좋다고 하면 린턴 서방님이 언제 출타하실지 알리기로 약속했죠. 언제 오면 될지 알려주면 그가 알아서 들어오기로 했어요. 저도 자리를 비우고 다른 하인들도 방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놓기로 했죠. 잘한 일이었을까요?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히스클리프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또 다른 폭발을 막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캐서린 아시의 정신병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린턴 씨가 저들은 말을 옮긴다고 음악에 꾸짖던 일도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심하게 말해서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라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되풀이 다짐함으로써 불안을 가라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워더링 하이츠로 갈 때보다 더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린턴 부인의 손에 건네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지요. 그런데 케네스 선생이 오셨군요. 제가 내려가서 주인님이 한결 나아지셨다고 말씀드리지요. 제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 표현으로는 엄울한 것이지만 아침낮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띄워놓고 정말 엄울하고 엄선한 이야기로군. 그 인자한 부인의 의사를 맞이하려 내려가자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재미로 듣기에 적당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쓴 약초 같은 딘 부인의 이야기에서 몸에 좋은 약을 뽑아낼 것이다. 우선 캐서린 히스클리프의 반짝이는 두 눈에 숨어있는 매력을 경계하기로 하자. 만약 내가 그 젊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리고 그녀가 자기 어머니의 운명을 지녔다면 나는 정말 기묘한 입장에 놓이게 될 테니까. 15. 일주일이 지났다. 그만큼 나는 더 건강해졌고 봄도 가까워졌다. 가정부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계속해 주어서 내 이웃의 내력을 모두 듣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아주 조금만 줄이고 거의 그대로 계속 기록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 솜씨가 대체로서 훌륭해서 내가 더 좋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기록이다. 또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제가 워더링 하이츠에 다녀온 날 저녁, 저는 히스클리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부근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의 편지가 아직 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가는 걸 피했어요. 더 이상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인어른이 출타하시기 전까지는 편지를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캐서린 아씨가 편지를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 편지는 사흘이 지나도록 아씨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저는 편지를 아씨 방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저와 함께 집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남자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동안에는 현관문을 잠그는 게 원칙인데 그날은 날씨가 워낙 따뜻하고 좋아서 활짝 열어놓았어요. 저는 누가 올지 알고 있었고 또 약속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하인에게 아씨가 오렌지를 무척 드시고 싶어하니 마을로 달려가서 돈은 내일 준다고 하고 오렌지 몇 개만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은 출발하고 나서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죠. 린턴 부인은 헐렁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쇼를 어깨에 걸친 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문이 열린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시의 탐스럽고 긴 머리는 발병 초기에 어느 정도 잘라내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빗질만한 머리가 자연스럽게 관자놀이와 목덜미 위를 덮고 있었어요. 제가 히스클리프에게 말했던 대로
아시의 얼굴은 무척 많이 변했지만 아시가 차분히 있을 때에는 기이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반짝거리던 아시의 눈은 꿈을 꾸는 듯 예수에 잠긴 듯 온화해졌고 더 이상 주위의 물체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저 너머의 아주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지요. 이 세상 바깥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살이 올라 초췌함은 가셨지만 창백한 얼굴과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기이한 표정은 왜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지를 애초롭게 암시하면서도 보는 이의 마음을 한층 더 사무치게 했어요. 아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느꼈고 아마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시의 이런 모습은 병세가 나아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를 무색하게 했고 곧 죽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지요. 책 한 권이 아시 앞 창턱에 펼쳐져 있었어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바람에 이따금 책장이 펄럭거렸지요. 린턴 씨가 놓아둔 것 같았죠. 아시는 책을 읽는다거나 무슨 일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린턴 씨는 아시가 병이 나기 전에 즐겨하던 일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몇 시간이고 애를 쓰셨죠. 아시도 그의 뜻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남편의 그런 노력을 조용히 참았지만 이따금 지친 한숨이 내어나와 그런 노력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결국엔 그녀의 거지없이 슬픈 미소나 키스로 린턴 씨는 그런 노력을 거두곤 했지요. 그리고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외면한 채 짜증을 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며 남편을 떠밀었지요. 그러면 린턴 씨는 아시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모튼 교회의 종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넘실대며 부드럽게 흐르는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들려와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아직 나무잎이 돋아나지 않을 때라 그 감미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랍니다. 스르시 크로시 저택 주위의 나무들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그 음악 소리가 나무잎이 서걱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한창 눈이 녹거나 비가 내린 뒤의 조용한 날이면 언제나 시냇물 소리가 들렸답니다. 캐서린 아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워더링 하이츠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시가 생각하거나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시의 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눈이나 귀로 주변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시한테 전해드릴 편지가 있어요.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손에 편지를 조심스레게 쥐어주며 제가 말했어요. 회답이 필요한 편지라 바로 읽으셔야 해요. 제가 그 뽕을 뜯어드릴게요. 그래? 아시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제가 그 뽕을 뜯어보니 편지 내용은 아주 짤막하더군요. 자, 이제 읽어보셔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아시가 손을 치우자 편지가 떨어졌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아시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아시가 편지를 내려다볼 마음이 들 때까지 서서 기다렸지만 좀처럼 그럴 기색이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다시 말했어요. 아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히스클리프 씨가 보낸 거예요. 아시는 흠칫 놀라고는 기억을 더듬는 듯 괴로운 표정을 보이더니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쓰더군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는 것 같았어요. 눈이 히스클리프 씨의 서명에 이르자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자 글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편지에 대한 아시의 대답을 들으려 했지만 아시는 그저 그 이름을 가리키며 슬프고도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간절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시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이 집 정원에서 제가 어떤 대답을 갖고 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창문 아래의 양지바른 풀밭에 누워있던 큼지막한 개가 마치 짖기라도 할 듯 귀를 쫑긋 세우다가 도로 내리고는 꼬리를 흔드는 걸 보았어요. 그건 낯설지 않은 사람이 다가온다는 표시였죠. 아시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는 숨죽여 귀를 기울이더군요. 잠시 후에 현관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났죠. 히스클리프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줄 알고 자신의 대담함을 믿고 무작정 들어왔던 것이죠. 캐서린 아시는 긴장한 얼굴로 방문 쪽을 열심히 바라보았으나 그는 아시의 방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저한테 나가서 그를 마중하라는 몸짓을 해 보였지만 제가 방문까지 가기 전에 그는 방을 찾아냈어요. 그는 한두 걸음에 아시 옆으로 와서 아시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5분쯤 말도 하지 않고 껴안은 팔도 풀지 않은 채 아마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키스보다 더 많은 키스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키스를 먼저 한 것은 아시였답니다. 히스클리프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아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그는 아시를 본 순간 제가 느끼고 있던 것처럼 아시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느낀 거지요. 아, 캐시, 이런 맙소사.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견뎌낼 수 있겠어? 그는 이렇게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어조로 말이죠. 그때 그가 어찌나 열렬히 아시를 쳐다보았던지 그 눈길의 강렬함만으로 눈에 눈물이 맺힐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고통으로 이글거릴 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캐서린 아시는 몸을 뒤로 젖히고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시의 기분은 끊임없이 변해서 풍량계나 다름없었거든요. 히스클리프, 너와 에드거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졌어. 그런데도 너희는 나한테 와서 마치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인 양 애통해하는구나. 난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어. 너희가 날 죽였어. 그런데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건강한 것 좀 봐. 내가 죽은 뒤에 몇 년이나 더 살 작정이야? 아시를 껴안으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던 히스클리프 씨는 무릎을 펴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아시는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일어서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는 비통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가 어떤 고통을 겪든 난 개의치 않을 거야. 네 고통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을 거야. 왜 너는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날 잊을 거니? 내가 땅속에 묻히면 행복하겠어? 20년쯤 후에 넌 이렇게 말하겠지. 저건 캐서린 은쇼의 무덤이야. 오래전에 난 그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었을 땐 너무 슬펐지만 다 지난 일이지. 그 뒤로도 나는 수많은 이들을 사랑했고 지금은 내 아이들이 그녀보다 더 소중해.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녀한테로 가게 되어 기쁘다기보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게 되어 더욱 슬플 거야. 그렇게 말할 거니 히스클리프? 날 그렇게 괴롭히면 나도 너처럼 미치고 말 거야.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머리를 잡아 빼고는 이를 갈면서 외쳤어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제3자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섬뜩했습니다. 캐서린 아시가 육신을 떠나면서 이성에서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더라도 귀향을 왔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의 창백한 뺨과 핏기있는 입술과 번쩍이는 눈에는 사나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고 움켜진 손에는 조금 전에 뽑힌 히스클리프 씨의 머리칼 한 줌이 있었어요. 한편 히스클리프 씨는 한 손으로 몸을 일으킬 때 다른 한 손은 아시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아시 같은 병자를 다루기엔 천성적으로 섬세함이 부족했는지 아시의 팔을 놓자 그 핏기 없는 피부에는 4개의 손가락 자국이 푸른멍으로 또렷이 남았더군요.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러죠. 죽어가는 마당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악귀에게로 홀린 거야? 히스클리프가 잔혹하게 말했어요. 그 모든 말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서 네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내 마음을 괴롭힐 것 같아? 내가 너를 죽였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캐서린,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잘 알잖아? 네가 무덤 속에서 편히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텐데도 네 지독한 이기심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난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캐서린 아시는 끙끙대며 말했어요. 고르지 못한 격렬한 심장박동을 느끼고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을 상기한 듯 했지요.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아시의 심장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정도로 심하게 뛰었어요. 아시는 발작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죠. 히스클리프, 네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건 싫어. 난 그저 우리가 헤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내가 한 말이 훗날 너를 고통스럽게 하거든 나도 땅속에서 똑같이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용서해줘. 이리 와서 다시 여기 앉아. 넌 여태까지 나한테 해를 입힌 적이 없었어.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으면 나의 모진 말보다 그것이 더 네 가슴을 아프게 할 거야. 다시 여기로 와줘. 어서. 히스클리프는 아시가 앉은 의자 뒤로 가서 몸을 굽혔어요. 그러나 아시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굽히지는 않았죠. 그의 얼굴은 복받치는 감정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시가 그를 보려고 몸을 돌렸지만 그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획 돌아서더니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린턴 부인은 의심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시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일깨우는 듯 했지요. 아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노려보다가 화나고 실망한 어조로 저한테 말하더군요. 아이 참 저것 좀 봐 넬리. 죽음의 길목에 서 있는 나한테 한순간도 양보하려 하지 않다니. 저게 내가 받은 사랑이야. 하지만 괜찮아. 저건 나의 히스클리프가 아니니까. 난 나의 히스클리프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저승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는 내 영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는 생각에 잠기며 덧붙였어요.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건 산산이 부수진 감옥과도 같은 이 육신이야. 이런 육신 속에 갇혀있는 것에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 난 저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도망가서 영원히 그곳에 있고 싶어. 눈물 너머로 아슴푸레하게 바라보고 아픈 마음의 벽 너머로 갈망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것과 더불어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야. 넬리는 나보다 행복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니까 말이야. 넬리는 내가 불쌍할 거야. 그러나 이제 곧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넬리를 불쌍히 여기게 될걸. 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넬리를 내려다보게 될 테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 곁에 오지 않으려는 게 이상해. 아시는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곁에 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이봐 히스클리프 이제 그만 골래고 이리로 와. 간절한 마음에 아시는 일어서서 의자 팔걸이에 몸을 지탱했어요. 아시가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호소하자 히스클리프는 완전히 절망적인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크게 뜬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지만 아시를 쳐다보는 눈빛이 매서웠고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이더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부둥켜 안게 되었는지 저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캐서린 아시가 용수줄처럼 튕겨져 나오자 히스클리프가 얼른 받아 안았던 거죠. 그들이 어찌나 꼭 껴안고 있었던지 그 포옹을 풀면 아시가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았답니다. 사실 제 눈에 아시는 곧 실신할 것처럼 보였죠. 히스클리프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몸을 내던졌어요. 아시가 까무러치지 않았는지 보려고 제가 황급히 다가가자 그는 저를 향해 이를 갈고 미친 개처럼 입에 거품을 물면서 행여 뺏기를 세라 아시를 더 끌어안더군요. 마치 그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에게 무엇라고 말해봐야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문 채 멀찍이 서서 당황할 따름이었어요. 곧 캐서린 아시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아시는 손을 올려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그가 껴앉아 자기 뺨을 그의 뺨에 갖다 대더군요. 그도 미친 듯이 아시를 애무하면서 격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했는지 알겠어? 왜 나를 업신여겼어? 왜 네 마음을 속였어, 캐시? 위로의 말은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네가 네 자신을 죽인 셈이야. 그래, 나에게 키스를 하거나 울어도 좋아. 그리고 나한테서 키스와 눈물을 짜내도 좋아. 하지만 그것들이 널 말려 죽일 거야. 너를 파멸시킬 거라고. 난 널 사랑했어. 그러면서 무슨 권리로 나를 버린 거야? 무슨 권리로? 대답해봐. 린턴에 대한 보잘것없는 애정 때문이었어? 불행도 타락도 죽음도 그리고 신이나 악마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었는데 네가 나서서 그렇게 했던 거야. 네 마음을 찢은 건 내가 아니라 네 자신이야.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 마음도 찢어놓았지. 내가 건강해서 그만큼 더 괴로워. 내가 살고 싶을 것 같아? 그게 어떤 삶이겠어? 너가 맙소사 내가 무덤에 있는 너의 영혼과 살기를 바라는 거야? 날 좀 가만둬. 그냥 두라고. 캐서린 아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다고. 너도 날 두고 떠나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널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난 널 용서했어. 너도 날 용서해 줘. 널 용서하는 것도 너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야윈 너의 손을 잡는 것도 힘겨운 일이야. 그가 대답했어요. 다시 키스해줘. 너의 눈을 보지 않게 해주라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용서해. 난 나를 죽인 사람을 사랑해. 하지만 너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상대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둘 다 우는 것 같았죠. 히스클리프도 이렇게 큰일을 당하면 울 수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은 아주 불안해졌어요. 오후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심부름을 보낸 하인도 돌아왔고 골짜기 위에서
서역으로 기울어가는 햇빛으로 사람들이 기мот은 교회 밖으로 떼지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30분 후면 주인어른이 도착하실 거예요. 히스클리프는 신음하던 욕설을 내뱉으며 아씨를 더욱 바싹 당겨서 껴안았고 아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오래전에 하인들 한 무리가 정원에 난 길로에서 부엌이 있는 별채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린턴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뒤따라 오고 있었어요. 그는 손수 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왔죠. 아마 여름처럼 온화한 바람이 살랑대는 아름다운 오후를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주인어른이 왔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제발 빨리 내려가 주세요. 앞 청계로 내려가면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서둘러요. 그리고 주인어른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실 때까지는 나무 뒤에 숨어 있도록 하세요. 가야 해, 캐시. 그러나 살아있는 한 네가 잠들기 전에 다시 보러 올게. 네 창문에서 5m도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히스클리프는 아씨의 팔에서 몸을 빼내려 하며 말했어요. 가면 안 돼. 아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꼭 붙들며 말했어요. 보내진 않을 거야. 1시간만. 그가 애원했습니다. 1분도 안 돼. 캐서린 아씨가 대꾸했어요. 가야 해. 린턴이 곧 올라올 거야. 당황한 침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말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아씨의 손가락을 풀어보려 했지만 아씨는 숨까지 헐떡이며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친 사람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안 돼! 하고 아씨는 세된 소리로 외쳤어요. 가지마, 가지 말라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에드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야. 히스클리프, 난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라고. 젠장, 바보 같은 놈이 저기 오는군. 히스클리프는 이렇게 소리치며 의자에 툴썩 주저앉았어요. 내 사랑, 조용히 해, 캐시. 여기 있을게. 녀석이 나를 총으로 쏘더라도 축복의 기도를 읊으며 숨을 거두겠어. 그리고 그들은 다시 꼭 껴안는 것이었어요. 주인어른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왈칵 겁이 났어요. 아픈 사람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일 작정이에요? 저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판단 능력이 없는 아씨의 말을 따르며 아씨를 망칠 셈이에요. 당장 일어나요. 뿌리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 가운데 이게 가장 잔인한 짓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인어른이고 아씨고 하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끝장이에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린턴 씨는 고함 소리를 듣고 황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초조하고 흥분된 와중에 캐서린 아씨의 팔이 축 늘어지고 고개가 앞으로 꺾이는 걸 보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씨는 실신했거나 죽은 거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런 상태로 오래 살아봐야 짐만 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이니까. 불청객을 본 에드거 린턴 씨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히스클리프에게 달려들었어요. 린턴 씨가 어쩔 작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히스클리프가 죽은 듯 보이는 캐서린 아씨를 그의 팔에 넘겨주자 린턴 씨는 그 어떤 감정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히스클리프가 말했어요.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우선 부인을 살리고 난 뒤에 나한테 할 말을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응접실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린턴 씨는 저를 불려들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무진 애를 쓴 끝에 간신히 아씨의 의식을 회복시켰죠. 그러나 아씨는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한숨을 쉬고 한탄만 할 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에드거 스방님은 아씨에 대한 걱정으로 원수 같은 그녀의 친구를 깜빡 잊어버렸지요. 그러나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짬이 나자마자 저는 그에게로 가서 이제 캐서린 아씨의 의식이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에 간밤의 경과를 알려줄 테니 그만 가보라고 간청했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거부하지 않겠어. 히스클리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넬리, 내일 아침에 반드시 약속 지켜야 해. 난 저기 낙엽성 아래에 있을 테니까 잊지 말고 약속 꼭 지켜. 그렇지 않았다간 린턴이 있든 없든 다시 들어올 테니. 그는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안을 힐끗거리며 제가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집에서 나갔습니다.